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7장의 재고자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이라는 토픽으로 이번 시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잠깐 한번 들여다보면 이래요. 지난 시간 재고자산 첫째 시간에 재고자산의 매입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를 설명하면서 계속교류법이든 실지재고 조사법이든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때 사례로 들었던 예는 기초재고 모두 단가가 예를 들어 100이다. 단기 매입 역시 단가는 10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의 단가는 같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의 단가는 아마 다를 가능성이 많고요. 매입도 또 여러 차례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한 차례가 아니라. 그럼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단기에 팔린 재고는 얼마인지, 즉 매출원가, 당해년도에 팔리지 않은 재고, 즉 기말재고는 얼마인지를 나누는 데 있어서 임의로 높은 금액, 낮은 금액을 기업이 취사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니 이를 막자라는 게 단위원가 결정 방법이 제시된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 재고자산의 취득 단가는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단기 매입 재고 거래처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더라도 매입할 때마다 단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입 부대 비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운반비도 다를 수가 있겠고요. 거래 조건, 즉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 등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할 때마다 단가는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 기초재고 단기 매입이 이제 쌓여 있을 때 전부 단가는 다르다고 가정을 해요. 이때 외견상 어느 물건이 기초재고고 어느 물건이 첫 번째 매입, 두 번째 매입인지 구분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매출원가 기말재고 자산을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익 조정이 가능하죠. 즉 이익을 높이고 싶다면은 단가가 제일 낮은 것이 지금 출고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에서는 몇 가지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제시하고요. 이 중에 기업이 한 가지 방법을 초이스해서 이후에 계속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단기에 물건을 똑같은 외견상 똑같습니다. 3번을 샀는데 각각 한 개씩 샀다고 가정하고요. 단가는 100원, 120원, 110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이때 2개는 팔렸고요. 1개는 팔리지 않았을 때 매출원가는 100원, 120원, 110원 중에 얼마짜리였는지, 기말재고는 얼마짜리인지를 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기말재고가 120이다 라고 하면은 낮은 금액인 100원, 110원의 매출원가가 잡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즉 넷인컴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임의로 어떤 단가의 재고가 기말재고고 어떤 단가의 재고가 이번에 팔렸고 이렇게 결정할 수 없도록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가 흐름의 가정, 즉 실물 흐름과 상관없이 먼저 매입한 곳이 먼저 팔렸다. 나중에 매입한 곳이 먼저 팔렸다. 혹은 평균적으로 팔렸다. 이런 식의 어떤 가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단위원가 결정 방법의 경우에 개별법이라는 것은 assumption, 원가 흐름의 가정은 아닙니다. 이거는 실물 흐름 그대로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 자산을 추적해가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이런 재화나 용역 원가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특별 주문 생산 이런 것들은 거기에 얼마만큼 원가가 투입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나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동일한 제품이 계속 연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제조 공정에서는 개별법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개별법, 실제 물량 흐름대로 원가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분류를 하죠. 따라서 당기순이익 조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동일한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개별법 적용은 어렵고요. 이렇게 개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도 매년 또 다르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년도, 다다음 년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적용하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회계원리 시간에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선입선출법인데요. forced in, forced out.
먼저 입고된 것이 먼저 출고됐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원, 110원, 120원 이렇게 한 개씩 순서대로 샀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창고에 쌓여있는 이 세 개의 물건 중에 외견상 구분은 안 되니 실제로 어느 게 먼저 나갔는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팔았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두 개를 팔았다고 하면은 100원짜리와 110원에 매입한 재고가 팔렸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매입한 120원짜리가 기말재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재고자산으로 구성이 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반면에 last in first out인데요. 마지막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나갔다. 즉 100원짜리 사고 110원짜리 사고 120원짜리 사고 이렇게 세 개를 샀는데 두 개가 팔렸대요. 그럼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역순으로 120, 110 이렇게 두 개 산 것을 팔렸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전기요일 재고 내지는 초반에 매입한 요 100원짜리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요 매출 원가가 최근에 매입한 금액부터 들어가는 매출 원가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국제기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절대로 적용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여전히 후입선출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후입선출법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중평균법입니다. 웨이티드 에버리지라는 건데요. 기초재고, 단기매입재고자산, 단가는 다른데 이를 하나로 풀링을 하는 거예요.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매출원가 기말재고로 배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원, 110원, 120원 이거를 한 통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330원 아닙니까? 단가로 따지면 나누기 3 하면 110원이죠. 하여튼 요 330원을 3분의 2만큼 즉 220원은 두 개 팔린 거 매출원가, 한 개 팔린 거 110원 기말재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다만 뒤에서 또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배운 실질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이 두 가지 장부기록 방법이 있다고 했죠.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할 때 가중평균법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방법을 총평균법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면서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가중평균법으로 사용한다면 이걸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데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잠시 뒤에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 5를 볼까요? 단위원가 결정 방법의 비교인데요. 갑이라는 회사의 1년도 1분기, 즉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재고자산 자료가 주어지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1분기에 매출원가, 1분기 말 기말재고자산을 구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기초재고 단기 매입이 있는데 두 번 매입을 합니다. 2월 5일, 3월 8일 매출을 두 번 했다고 되어 있고요. 기초재고가 100개인데 매입 단가는 100원입니다. 단기 매입 두 번에 걸쳐서 400개, 500개, 900개를 매입을 했는데 각각 매입 단가는 110원, 120원. 갈수록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이죠. 한편 매출을 두 번에 걸쳐서 350개, 450개, 즉 800개를 매출하기 때문에 200개가 남게 되는데 실제로 재고조사를 해보았더니 200개래요. 실제 재고를 해보았더니 200보다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즉 감모인데요. 다음 시간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 요것이 팔린 부분과 안 팔린 부분으로 나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더하면은 100개에 100원이니까 만원입니다. 400개에 11,000이니까 44,000, 500개에 120이니까 6만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은 11만 4천이죠? 이 11만 4천이 800개만큼은 팔렸고 매출원가로 빠지죠? 200개는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남아있는 200개는 100원, 110원, 120원 중에 어느 금액인지 800개는 도대체 100원, 110원, 120원 매입한 것 중 어느 금액으로 매입한 재고가 팔렸는지를 아직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네 마음대로 단가 결정을 해봐라 그러면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높이려고 하면 요 200개는 높은 금액 즉 120원짜리로 먼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자 실질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으로 나누고요. 선입선출, 후입선출, 가중평균법을 각각 적용했다고 가정하고 1분기 매출원가, 1분기 말 재고자산을 금액을 뽑아보자라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후입선출법은 국제기획 기준에서 허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습 차원에서 비교 목적으로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럼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먼저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실질재고조사법 기초재고 100개고요. 매입 400개, 그 다음에 500개. 실질재고조사법은 중간중간에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별도로 매출원가를 구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매입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100원, 110원, 12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0개를 팔았죠? 200개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 200개고요. 800개가 이제 매출원가고, 그럼 어디부터 팔린 거냐면은 선입이 선출이니까 여기부터 팔린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800개가. 그래서 800개 3월 8일 120원에 매입한 300개까지 포함해서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말재고는 120원에 매입한 200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따라서 기말재고는 24,000이 되고요. 자,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초재고는 10,000원이죠. 단기매입, 즉 44,000원과 60,000원을 더하고요. 거기서 기말재고 24,000원을 뺀 90,000원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요 그림으로 나와 있는 요 매출원가 개수하고 단가를 곱해도 됩니다. 100개에 100원, 400개에 110원, 300개에 120원 해도 90,000원이 나옵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든 동일한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실질재고 조사인데 후입선출이래요. 자, 100원짜리 100개, 110원짜리 400개, 120원짜리 5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0개는 어디부터 팔리냐면 여기부터 팔리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팔려서 200개가 남았대. 그럼 100개 더 남은 게 요 2월 5일 날 110원에 매입한 두 개의 레이어로 구분이 되겠죠. 여기가 매출원가입니다. 따라서 기말재고는 100원에 100개, 110원짜리 100개 해서 21,000원이 됩니다.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가능해요. 기초재고하고 단기매입을 더한 다음에 21,000원을 빼도 되고요.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매출원가가 이 두 가지 아닙니까? 500개에 120원, 300개에 110원을 곱해서 두 개를 더해도 똑같은 93,000원이 나옵니다. 할만하죠? 이번에는 평균의 원가 흐름을 들어가 봅니다. 실질재고 조사하면서 가중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앞서 문제와 같이 100원짜리 100개, 110원짜리 400개, 120원짜리 500개인데 이걸 하나로 풀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다 더하고 나누기 1000개 하면은 에버리지 코스트가 114원이고요. 114원짜리 800개가 팔렸죠? 매출원가. 114원짜리 200개가 남아있잖아요. 기말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편 계속 기록이면서 선입선출, 후입선출, 가중평균을 보게 될 텐데요. 계속 기록이기 때문에 판매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솎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와 같이 상품 수불부 형식의 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자, 기초재고는 100원짜리 1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5일에 110원짜리 400개가 합쳐지죠? 그래서 두 개의 레이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100원짜리, 110원짜리 각각 100개, 400개. 그리고 나서 주목할 게 2월 15일에 350개를 팔아요. 그럼 350개는 어디서부터 팔리냐면은 요 100개부터 먼저 팔리는 걸로 보는 거예요. 모자라는 건요, 400개 중에 250개가 팔렸지, 110원짜리.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요 400개 중에 150개가 남아있겠지, 110원. 요게 지금 2월 15일 날 남아있는 재고자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8일 날 120원짜리 500개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합쳐진 두 개의 레이어, 층이 생기죠? 110원짜리 150개뿐만 아니라 120원 500개짜리 500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0일 날 모두 450개를 판대요. 그러면 선입선출이니까 150개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500개 중에 300개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니까 500개 중에 200개가 남아있겠네. 이것이 바로 기말재고입니다. 200 곱하기 120, 24,000. 매출원가는 요거 다 곱하고 더하면 되겠는데요. 24,000 매출원가는 90,000입니다. 자, 요 두 개의 숫자 물음 1번으로 가볼게요. 실질재고조사법에서의 24,000과 90,000 동일한 숫자죠. 선입선출을 전제로 하면은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의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당연히 똑같죠. 왜냐하면은 앞서 실질재고조사법은 이런 거 아니에요. 100원짜리 레이어가 있었고요. 110원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0원짜리가 있었고 해놓고 나서 800개가 팔렸네. 위에서부터 쭉 해서 퉁 자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4번은 어떻게 했냐면은 100원짜리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0원짜리가 합쳐졌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지금 합친 상태에서 350개가 밑이 아니라 위부터 빠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0원짜리가 합쳐졌는데 이렇게
또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또 퉁치고, 그러면은 계속 기록과 실질재고 조사의 결과 요 나머지 부분이 남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요 나머지 부분이 남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계속기록법 선일선출법을 적용한 금액을 뽑는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굳이 이렇게 귀찮게 상품 수불부 형식을 빌지 말고 1번과 언제든지 답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기록이면서 후입선출법, 계속기록이면서 가중평균법은 앞서 물음 2번과 3번의 답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자, 후입선출법의 경우에 100원짜리 100개가 원래 있었죠? 2월 5일날 110원짜리가 400개가 합쳐집니다. 그런데 후입이 선출이기 때문에 350개는 어디부터 팔린 거예요? 요 400개부터 팔린 걸로 봐야죠. 그래서 판매 후에 남은 건 요 기초재고 100원짜리 100개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110원짜리 50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120원짜리 500개가 또 들어가죠. 모두 3개의 층이 생깁니다. 120원짜리, 110원짜리, 100원짜리.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450개가 팔린데 어디부터 팔렸어요? 여기부터 팔려야지. 120원짜리 450개가 팔린 걸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기말재고는 모두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20원짜리 50개, 110원짜리 50개, 100원짜리 50개. 요거 다 합친 금액이 1분기 말 재고자산이고요. 매출원가는 350 곱하기 110원 더하기 450 곱하기 120원 한 92,500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짐작을 하셨겠지만 2번의 답하고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후입선출의 경우에는 어느 게 먼저 매입했고 어디가 먼저 매출했는지에 따라서 층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입선출 계속 기록이 나오면 이와 같은 식으로 풀 수밖에 없겠는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 적용을 허용하더라도 IFRS에서는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죠. 대신에 시험 문제에서는 가중평균법이면서 계속기록법은 나오죠. 이걸 무슨 법이라고 했다고요? 이동평균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어떻게 하는가? 기초재고 100원짜리 100개, 만원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자, 110원짜리 400개가 한 바구니에 통통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풀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44,000이잖아요. 만원, 54,000의 금액은 알고요. 모두 500개잖아. 따라서 54,000 나누기 500 하면은 108원의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2월 15일 날 350개 팔 때 이 평균 단가 108원, 그 직전까지 매입한 기초재고에 매입한 재고의 에버리지 코스트, 그때까지만.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또 샀으면 그걸 다시 또 포함해서 또 다시 에버리지 코스트를,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 코스트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350개에 108원을 곱한 금액이 2월 15일에 매출 원가고요. 그럼 남은 금액은 150개에 108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16,200. 그런데 얼마 있다가 120원짜리 500개가 또 풀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6,200이 있었고요. 이게 6만원이니까 76,200. 개수는 650. 나누면 117원. 이렇게 에버리지 코스트가 나옵니다. 물론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적절하게 뭐 소수점이야 반올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출고를 하죠. 450개 117원. 남은 금액은 이와 같이 200개 117원이고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1분기 말 재고자산 1분기 매출원가 앞서 물음 3번 실질재고조사법의 숫자하고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았던 예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표 4에서 IFRS에서는 선입선출 가중평균만 적용 가능하다고 했죠. 기초재고와 단기매입 합산이 11만 4천입니다. 그런데 실질재고조사법 적용을 했을 때 매출원가 1분기 말 재고자산 도합 11만 4천, 11만 4천인데 매출원가는 가중평균법이 크고요. 재고자산은 1분기 말은 선입선출법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단가는 100원, 110원, 120원 높아졌잖아요. 따라서 선입선출은 기말재고가 요 끄트머리에 산 걸로 구성이 되겠지. 가중평균은 에버리지니까 24,000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매출원가는 반대가 되겠죠. 매출원가하고 재고자산 합친 금액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계속기록법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가중평균법, 여기는 이동평균법이고 여기는 총평균법이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만 부등호 방향은 역시 동일합니다. 단위원가 결정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도 중에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 단가가 다를 수 있고요. 매입할 때마다도 계속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혹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죠. 자,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가정하면 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 가중평균, 후입선출은 IFRS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뭐 곁다리로 넣어서 한번 비교를 한다면 맨 오른쪽에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가중평균법의 선입선출, 후입선출의 한 중간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기말재고자산은 가격이 오를 때 가장 막판에 산 게 기말재고이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 가중평균법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기말재고가 많다는 이야기는 매출원가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비용이 적기 때문에 세전이익이 많다는 뜻이고요. 세전이익이 많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게 됩니다.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100% 세율은 아니겠죠. 그래서 세후 순이익도 가중평균법보다 큽니다. 하여튼 후입선출법은요 마지막에 놓고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앞서 국제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을 불허한다고 했죠. 왜 그럴까? 후입선출법은 이익 조작이 가능해요. 지금 가격이 막 이렇게 오른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초재고 일부 있었고요. 계속 샀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팔렸다 라고 가정하는 게 후입선출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가 이번에 당기 순이익을 좀 늘리고 싶어. 그러면 일반적인 후입선출법은 이 높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것부터 판매됐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많아지잖아요. 여기 후입선출법.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초반에 기초재고가 있었죠. 기초재고. 정상적이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매입을 안 하는 거야. 매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고의로 재고자산을 매입하지 않는 거예요. 판매 주문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부터 파는 거야. 기초재고 낮은 금액인 금액을 먼저 팔아요. 낮은 취득원가로 인식된 기초재고가 먼저 매출원가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줄어듭니다. 그럼 당기순이익이 증가되겠죠. 이거를 life liquidation이라고 영어에서 부르고요. 이렇게 기업이 매입하는 어떤 타이밍을 조작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역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교재 7장 25쪽에 보면은 삼성전자 주석공시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가법이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설명을 합니다. 한편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한대요. 미착품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발송을 합니다. 즉 매출처죠. 여기는 매입처인데 결산일 현재 지금 운송 중이야. 그런데 미착품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요 발송하는 판매하는 측에서 판매 조건이 FOB 선적지 조건이면 선적하는 순간에 자기는 매출을 인식을 하고요. 요 매입처는 재고자산 매입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죠. 따라서 차변의 미착품, 대변의 매입 채무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요. 이거는 뭐 나중에 더 중급회계 가서 보시기로 하고요. 자,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균법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IFRS 적용기업, 손익선출법 둘 중에 하나죠. 따라서 두 기업을 맞비교할 때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 방법이 일치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극명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우리나라 4대 메이저 정유업계로는 S-오일,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여기 쓰진 않았으면 GS칼텍스, 그리고 현대오일뱅크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들여다보면 이래요. S-오일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오일뱅크 모두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가중평균법. 이와 같이 평가 방법이 다른데요. 유가가 안정적이면은 두 방법에 따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해요. 그런데 유가의 변동이 극심하게 달라지면은 두 분류의 즉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기업,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기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 1920년부터 코비드-19 즉 코로나 사태가 터졌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2020년 코로나 첫 해였습니다. 세계의 물동량, 여행, 운반 이런 것들이 모두 멈췄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코비드-19 시작될 때 확 초반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는 여기 갖고 있던 여기부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부터 매출원가로 빠지겠죠. 따라서 매출원가가 워낙 높아지잖아요. 매출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가중평균법은 요거의 평균이니까 요 중간 어디께
금액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S51의 재무성과가 다른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정유회사에 비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막 수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보기도 했죠. 이후에 한 1년쯤 후에 이제 코비드 19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때 다시 유가가 상승을 했죠. 이때 또 극명하게 뒤집히죠. S51의 성과가 훨씬 더 높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성과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재무제표에 공시된 수치만 보면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매출원가를 서로 대응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모든 산업이 다 매출원가를 대응시키는 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LP 레코드판이나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출원가 인식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LP, CD 한 장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모든 제조원가는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제조 단가를 알게 되니까 매입 단가를 아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만약에 이거 1000장을 팔았어, 10,000장을 팔았어 그러면은 제조 단가가 있을 테니까 매출원가 인식이 어렵지 않죠. 그러나 요즘에는 LP나 CD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음원을 서버에 저장하고 여기에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죠. 이때 매출원가 결정이 문제예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100시간 제공하는 것과 1000시간 제공하는 것 간에 어떤 원가 차이가 있을까? 없다고 봐야 되죠. 여기는 팔면 팔수록 재고로 쌓여있던 LP나 CD가 창고에서 사라지지만 서버에 저장해놓은 음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라든지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매출원가의 인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 신사업이 계속 출현할수록 매출은 인식이 편한데 여기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고자산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매짐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